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 그 중에서도 약자의 도덕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거는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행동 패턴이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패턴은 어떠냐? 약자라는 것은 실제로 약자는 아닙니다. 그냥 전략이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존의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이 모인 겁니다. 생존 전략이.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민주주의가 됐죠. 민주주의가 됐다는 얘기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약자의 전략이 다수가 돼가지고 이제 힘이 강해진 거죠. 힘이 세진 경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일단은 현재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약자의 전략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리짓기입니다. 무리를 왜 졌죠? 호랑이는 혼자 다닙니까? 여럿이 다닙니까? 호랑이 혼자 다니죠. 호랑이. 늑대는요? 모여 다니죠. 토끼는요? 모여 다니죠. 양은 모여 다니죠. 대부분 포식자가 이제 강자죠. 동물의 세계에서 포식자가 강자입니다. 최상위 강자로 올라갈수록 무리짓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를 짓죠. 사자도 뭐 좀 다른 문제인데, 사자는 뭐 무리짓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무리짓는 이제 포식자들이 있죠. 하이에나나 이런 데하고 자기들도 이제 아마 이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무리를 짓기 시작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약할수록 무리를 짓습니다. 혼자서 독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이 힘든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서 뭘 하죠? 힘을 키우죠. 힘을 키우는 것이 약자의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도덕인데 왜 힘하고 상관이 있느냐?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 또는 배려 이런 거 한번 해요. 사랑과 배려는 상호 간의 관계의 거래에서 감정적 거래가 살짝이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을 때 서로 간의 사랑과 배려라고 합니다. 감정도 사실은 거래를 해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현실적인 현실의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입에다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보는 사람들한테 항상 붙이고 다녀요. 누구든지 뭐 얘기를 하다 조금만 도움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도 그냥 하지 말고 아주 크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방한테 뭘 주냐 하면은 채무감을 줍니다. 채무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감사할 일은 아닌데도, 그러다 보면은 본래 자기 자신보다 조금 더 과한 칭찬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하냐? 채무감이 들죠. 빚감정이죠. 빛을 지게 빚.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적인 빚이 생깁니다. 감정적 빚. 그래서 나중에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는 사람한테 도움 줄 일이 있으면은 훨씬 더 크게 도와주죠. 더 크게 갚는다.
이거는 왜 그렇다 그런지 앞 시간에 얘기했죠. 잘나고 싶으니까. 잘나고 싶어서.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잘난 체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돼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잘나고 싶은 욕구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이제 종교나 이런 데 가면은 감사 기도도 많이 하라 그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실제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아주 효과적인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약자의 도덕과 일치하는 거죠. 그 약자 입장에서도 강자의 잘난 체를 조화롭게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자가 강자한테 감사합니다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강자는 잘난 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약자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도 이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모르고 그냥 약자들이 강자들한테 이 새끼들 말이야 돈만 있으면 다 갖게 샀고 거꾸로 욕을 하죠. 그럼 강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강자 입장에서는 돈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풀려고 하지를 않죠.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간신이라 하죠. 간신. 또는 뭐 아부 뜨는 거. 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말이고 아부는 아닌 말인 게 아니라 단순히 생존 전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약하니까 강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강자의 잘나고 싶은 욕구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강자는 그 채무감에 아부를 한 약자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거죠. 결과는 아부한 사람이 다 뺏어 먹죠. 결국엔 누가 갈취하고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갈취자와 갈취 당하는 사람 입장,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누가 갈취자가 되냐면은 사실은 강자가 갈취를 당하는 입장이 많이 돼요. 그러고 갈취자는 실제로 약자예요. 갈취한다는 입장에서는 약자가 훨씬 더 강자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강자와 약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약자의 도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조금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짓고 인간이 되면은 시스템을 만들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자들이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만들죠. 그걸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들의 특징이 정치 집단을 만들거나 종교 집단, 기업 집단, 모든 단체 활동이 보통 약자의 집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걸 그냥 약자들이만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강자의 욕구와 합치될 때 무리가 이루어집니다. 무리가. 피라미드 구조죠. 최상위에 강자가 있고 밑에 약자들이 있죠. 자, 강자가 일방적으로 약자를 갈취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약자도 강자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취하는 목적이 있어요. 생존 본능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둘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 둘 관계가 주고받는 조화로운 관계가 돼요. 아니면은 서로 갈취하려고 하죠. 요즘에 기업에 보면은 그런 게 많죠. 옛날에는 뭐 노조 해가지고 노조라고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대변한다 그랬죠. 노조가 있고 기업주가 있죠. 노조와 기업주가 있는데 옛날에는 노조들이 기업주가 밑에 약자들이 뭉쳐서 달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힘신 놈이 탁탁탁 두들 패면은 밑에서 알아서 기하되죠. 근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자유가 강조되고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인식 능력이 훨씬 좋아졌죠. 인식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기도 잘나고 싶고 한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무리를 짓고 도덕적으로 다수가 잘 살 수 있게 하나의 강자가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거나 갈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죠. 그 견제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조도 힘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러면 인간은 기업을 소유한 소유자만 나쁜 놈이고 노조는 나쁜 놈이 아니고 착한 놈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강자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노조는 마찬가지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본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동물적 본성은 힘이 세면은 힘이 강해지면은 지배 욕구도 생깁니다. 지배 욕구. 이 지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약자나 강자나 큰 차이가 없다. 그 약자와 강자로 나누는 도덕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트는데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둘 다 생존 본능의 욕구예요. 생존 본능의 욕구.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참 잘못하면 위험한 발언인데 약자들이 많이 모여서 지배 욕구를 발휘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강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강요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배타적이다 아니다를 보면 돼요. 배타적이다 아니다. 아무리 좋은 그 취지를 가지고 무리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또는 다른 집단도 강요, 너도 우리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 해야만 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얘기 좌파 우파 하기도 하고 진보 또는 보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이래 나눠지는데 자, 그 두 개의 당이 있는데 두 개가 대표적인 집단이죠. 집단인데 두 개의 집단이 지금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상의하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간단해요. 둘이 힘센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 보고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실제로는 강요하는 거죠. 따라온나? 아니면 우리가 힘세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게 다예요. 그리고 서로를 욕하죠. 서로를 욕한다는 얘기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배타적이다. 뭐가 빠졌다? 상호간에 상호 존중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상호 존중, 상호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죠. 이 상호 존중이 빠진 집단은 이거는 그냥 생존 본능에 따른 무조건 하고 그 생존 본능에 따른 집단이다. 생존 본능에 따른 집단은 그냥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기본적인 제가 제목은 약자의 도덕했지만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따른 도덕이에요. 생존 본능에 따른 도덕.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약자라는 말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뒤에 강자의 도덕도 나오지만 둘 다 큰 타이틀로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 이래 해놨잖아요. 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약자가 좋은 사람, 강자가 나쁜 사람, 혹은 반대로 강자가 좋은 사람, 약자가 나쁜 사람, 이게 아니란 뜻이죠. 제 말의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현실적 힘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은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래야지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고 이 전부 다 힘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 배려, 희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배려, 희생 좋은 덕목이에요. 좋은 덕목인데 이 같은 덕목을 강요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요하는 문화입니다. 강요하는 문화. 자, 희생은 이렇게 하면은 희생은 괜찮아요. 희생하고 싶은 놈만 하면 되죠. 하고 싶은 사람만 희생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희생하고 싶은 사람만 희생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통 약자 집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람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네가 해라 하면 지는 희생 안 해요. 네가 희생해라 하면 서로 네가 희생하라 그래요. 희생하라. 네가 희생하라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 희생은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희생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네가 가라 하와이와 똑같죠. 조폭들 둘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오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건 서로에게 강요하는 거죠. 서로에게 강요하는 거다. 이거는 강요된 희생은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라는 말 속에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었을 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말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건 상대한테 필요하니까 무조건 내가 해줘야지. 이건 사랑이야. 하면서 잡아가지고 반조직부죠. 아는 싫어하는데 반조직부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일이래. 성장을 돕는 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그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때는 그때는 막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무리가 없으면은 가만히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것, 지켜보는 것, 그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배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삶의 의미, 즉 기본적인 성장과 성숙을 돕는 행위가 배려에 해당됩니다. 자, 배려가 참 어렵죠. 집에 애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래가 숙제를 하는데 엄마 이거 잘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할까? 못 풀겠어. 에이 줘봐라. 이놈 새끼. 이거 하면 되네 하면서 막 풀어가지고 딱 줘요. 숙제를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사랑했답니다. 애가 사랑해서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있고 밑에 부사수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상사라면은 자세히 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지 밑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상대방이 성장하는데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서워서 잘 못할 때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게 돼 있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조금의 노력을 하면은 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옆에서 몰래 도와주면 되겠다. 그건 배려입니다. 그 배려 맞죠? 근데 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위에 상사한테 요거도 쳐보니까 저 새끼 저거 일도 못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아이고 참 내가 배려한다 하면서 하는 거 배려입니까?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고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남을 배려했다. 자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와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동이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이익은 집단의 최우두머리한테 집중됩니다. 집단의 최우두머리한테 집중됩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랑의 열매 하는 게 있었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쌍한 이웃을 돕시다 하면 현금 확 모아가지고 돈을 싹 모았는데
한 몇십 년을 그래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열매 그 위에 운영진들이 술집에서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뉴스에도 크게 났었고, 그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사랑의 열매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 거두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분명히 사랑의 열매 하면서 불우이웃 돕기 라는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관리하는데 썼다 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의 열매라는 단체가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사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어떤 집단이었느냐, 아니면 우두머리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었느냐, 그거는 모두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우두머리만 문제가 되느냐, 그 밑에 구성원들, 약자들, 우두머리는 현실적으로는 강자죠. 이 강자들은 쇼에 강합니다. 쇼에 강하고, 밑에 약자들은 그 쇼에 잘 속아요. 잘 속아가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따라간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잘했느냐? 사실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기꾼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밖에 모르는 우두머리 밑에서 따라가는 약자가 없으면은 그 우두머리는 사회에서 힘을 못 쓰죠. 즉, 사회적인 어떤, 불필요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리는 결국에는 인간은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가 중요한데, 이 최상위에 있는 이 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우두머리의 속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야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지밖에 모르면서 쇼를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쇼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이 쇼라는 것을 못 알아보고 밑에 가서 힘을 보태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사회를 어지럽히는데 지금 보탬을 주고 있는 거죠, 보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앞에 대가리가 불우이웃 돕게 합시다. 또는 뭐 누구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감정이 호소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그냥 제대로 판단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대가리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지 이익만 챙겨요. 지 이익만. 혹은 어떤 다른 일을 꾸미죠. 이 경우에 사실은 밑에 따라다니는 구성원이 없었으면 이 혼자서 그런 짓을 못 하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의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은 구성원들의 무지에서 발생하는 거죠. 구성원들의 무지. 무지라는 게 다른 무지가 아닙니다. 기술력도 있고 다 있죠. 재능도 다 있는데, 자기 집단의 우두머리의 그 심성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될수록 이 민주주의 사회는 훨씬 더 멋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얼만큼 깨어있고 얼만큼 분별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바뀌고 위에 올라가는 우두머리도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자기 사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살려고 움직이게 돼요. 살려고. 그래서 이 우두머리는 밑에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따르게 만들려고 하겠죠.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그럼 따르게 만들려면은 이 밑에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두머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명분을 새로 가져야 되죠. 명분을 새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기치는 일이 없어지죠. 자기도 살라 그러면은 사기쳐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계가 됐을 때는 사기를 치지 않죠. 사기 치지 않고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되겠죠. 새로운 살 길을.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약자의 도덕이든 강자의 도덕이든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깨어나고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 사회는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힘도 없는 놈이 1대1로 붙어가지고 뭐 넌 내려온나 올라갔나 올라가라 뭐 이래가 될 일은 아니죠. 사회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식이 점점 바뀜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죠. 뭐 자기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우두머리가 무조건 나쁜 놈도 아니에요. 자기들 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 행동이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고 무의식적이라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이해하면은 적어도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 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쓸데없이 불만지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의 시간 속에서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약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지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피 전략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앞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약하니까 회피한다. 약자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지기를 두려워한다. 그 선택에 대한 선택을 하면 책임이 따라오죠.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해요. 편한데 익숙하죠. 편안한데 익숙하다. 편안한데 익숙하다 보니까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무책임한 경향이 있죠. 무책임한 경향. 그리고 남한테 일 떠넘기기 이런 사람들. 회사에 가면 일 떠넘기려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심리적으로 약자입니다. 실제적인 약자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주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탓할 대상을 찾죠. 탓할 대상. 내 잘못은 없다라고 먼저 얘기하죠. 그 사람 판단하는데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내 잘못이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잘못이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튼튼하다. 속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속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속이 내실이 있어요, 내실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실수 한번 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돼요. 실수 뭐 할 수도 있지, 경험이지 그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이라는 동물적인 특성을 미덕으로 간주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람들한테 위로와 편안함만 줄 것 같으면 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위로는 어떤 느낌이죠? 편안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편안한 느낌. 술 먹어도 편안해지죠. 마약을 해도 편안해지죠. 담배를 펴도 스트레스 풀리면서 편안해집니다. 여행 가도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누가 칭찬해줘도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위로의 말, 아이고 고생했다, 뭐 수고했다, 네 잘못 아니다, 이런 말, 위로의 말 다 좋은 말이죠. 위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한 위로에 중요한 것은 몰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몰입. 이게 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삶의 앞에 강의에서 삶의 기본적인 흐름은 변화라 그랬습니다. 변화. 위로는 안정을 추구하죠. 안정은 질서, 그 다음에 멈춤을 해당합니다. 멈춤. 그렇지만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 그랬습니다. 역동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역동성이 있고 변화하는데 위로에만 몰입되었다 또는 집착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생명의 본성인 역동성과 반대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안정이 너무 오래되면, 물도 오래되면 고기가 썩죠. 이건 죽음과 관련된 거죠. 죽음과. 그래서 위로만 많이 해주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씩 이런 사람도 봅니다. 아, 왜 착한 사람들만 세상을 힘들게 사느냐. 그 착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위로와 편안함에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위로와 편안함에만 의지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다 세상을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순한 사람, 남이 시키는 걸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 순둥이처럼. 그러면서 위로만 죽으라고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지밖에 몰라요. 이 편안한 동물적인 특성에 여기 그냥 자기의 본성에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힘들죠. 삶의 기본적인 변화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상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위로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 위험합니다. 사실은 뭐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도 자기도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죠. 상담을 하려면 적어도 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한 위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삶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벗어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주는 사람 옆에 자꾸 매달려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죠. 그 대표적인 그 어떤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교주가 처음에 오면 위로를 많이 하죠. 많이 위로하니까 그 위로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쓱 끌려가요. 조금 힘들면 걸로 가서 위로받고 좋죠. 좀 힘들면 또 쫓아가가지고 또 위로받고 좋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면 마약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편안해지니까. 똑같아요. 거기 중독되는 순간에 자기의 삶은 사라져 버린다. 그런 거예요. 삶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애완견처럼 되는 거죠. 애완견처럼. 그런 것을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위로와 편안함만 추구하지는 마세요. 자, 이에 따라 문제의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으로 돌리고 자신의 합리화를 통해 자존감을 지킨다. 이게 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 너무 추구하지 마라 하면 또 생 욕을 다 합니다. 이제 뭐 네가 사람이 뭐가 어쩌니 저쩌니 네가 뭐라는데 내가 내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인생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냥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동물들도 위로와 편안함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가들도 게으름과 귀찮음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다를 게 없죠. 사람하고. 사람은 좀 불편해도 사람은 동물은 편안한 것만 좋아해요. 동물이 불편한 걸 하는 거 봤습니까? 불편한 일을 동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사람이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만 불편한 걸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게으름 습성이 있어도 장기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동물은 자발적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발적으로 내일 새벽 5시, 평상시에 한 9시에 일어나는 놈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뭐 밭에 뭐 씨 뿌리러 가야겠다. 동물이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냥 생존 그 자체만 위해서 편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동물이에요. 자, 그 마지막으로 게으름과 귀찮음으로 삶의 통찰을 위한 노력, 이게 빠져 있으면은 좀 어렵죠. 그러고 무의식적으로 동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며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자연에 순응한다 혹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순리를 따르는 거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연은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변화. 이 변화에 순응해서 나도 변화할 때 그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이 나는 변화 안 한다 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건 잘못된 합리화입니다. 자연은 늘 변합니다. 그러면 자연에 순응하고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나도 자연이 변화하는 만큼 나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야지 삶이 장기적으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